나는 줄곧 믿음이 무너지는 건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입주 도우미가 비싼 와인 한 상자를 훔쳐간 일 같은 것. 나는 그녀를 해고하면 이 일은 그대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 보였던 그 단호하면서도 기괴한 눈빛,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병모퉁이의 낡은 컴퓨터를 가리키던 떨리는 손가락을 보고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본 것은 진실의 전부가 아니었다. 아니,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못했다. 그 컴퓨터 본체를 뜯어본 순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녀가 훔쳐간 것은 와인이 아니라 내 평온한 삶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김 실장님, 여기 바닥 좀 보세요. 젖은 걸레로 3번 닦고 마른 걸레로 2번 닦았어요. 사람 그림자가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하죠. 박 아주머니는 손에 걸레를 들고 수수한 얼굴로 칭찬을 바라는 듯 말했다. 그녀는 쉰이 조금 넘은 나이였다. 피부는 거무스름했고 손에는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일 하나만큼은 정말 능숙했다. 내 이름은 김태호. 올해 35살이고 한 인터넷 회사에서 기술총괄을 맡고 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은 기술이사다. 아내는 대학 강사이고 우리에게는 5살 된 딸이 하나 있다. 3년 전 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고층 아파트를 샀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딸도 더 잘 돌봐주기 위해 우리는 가사도우미 중개업체를 통해 박 아주머니를 고용했다. 계약은 입주 가정부 계약이었고 월급은 350만 원, 주말 근무는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녀는 말수가 많지 않았고 손발이 빨랐으며 한식도 꽤 잘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그녀에게 만족했고 월급도 시세보다 꽤 후하게 줬다. 나는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웃어 보였다. 수고하셨어요, 박 아주머니. 정말 깨끗하네요. 이처럼 겉보기에는 조화로웠던 고용관계는 꼬박 2년 동안 이어졌다. 나는 스스로 나쁘지 않은 고용주라고 생각했다. 한 번도 그녀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고 명절 때마다 챙기는 상여금과 선물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나는 박 아주머니 역시 이 일자리를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다. 아버지 생신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와인을 좋아하셨다. 지난달 중요한 협력사 대표가 프랑스 유명 와이너리의 오래된 빈티지 와인 6병이 든 한 상자를 선물로 보냈다. 시가로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와인이었다. 와인 자체도 훌륭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성의는 더없이 귀했다. 나는 그 와인을 줄곧 서재의 와인장 안에 고이 보관해 두었다. 아버지의 칠순 잔칫날 부산 본가로 가져가 깜짝 선물로 드릴 생각이었다. 생신 전날 퇴근 후 나는 일부러 와인장에서 그 와인을 꺼내려 했다. 다음 날 부산 본가로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와인장 문을 여는 순간 원래 상자가 가득 차 있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와인이 값비싸다는 것은 둘째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과 곧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깜짝 선물이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짓눌렀다. 집에는 우리 가족 3사람 외에 박 아주머니만 열쇠를 가지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나는 거의 즉시 의심할 대상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성은 나에게 말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저 아내에게 와인을 내가 다른 곳에 두고 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내와 딸이 모두 잠든 뒤 나는 휴대폰에 설치된 가정용 보안 앱을 열어 서재의 CCTV 영상을 불러왔다. 그 CCTV는 예전에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각도는 서재문과 와인장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시간을 지난 일주일로 돌려놓고 빠르게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화면은 한 프레임씩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서재는 텅 비어 있었다. 내 손가락은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심장박동도 점점 빨라졌다. 마침내 사흘 전 오후 화면 속에 박 아주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날 나와 아내는 모두 출근했고 딸은 유치원에 있었다.
집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걸레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신용하듯 책상을 닦더니 곧 눈길이 흔들리며 와인장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심지어 서재 안을 왔다 갔다 서성이기도 했다. 얼굴에는 탐욕과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결국 그녀는 이를 악문듯 와인장 앞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녀는 곧바로 와인 상자를 통째로 들고 나가지 않았다. 먼저 카메라의 방향을 살피더니 걸레 한 장으로 정확히 카메라를 덮었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약 5분 뒤 걸레가 치워졌다. 박 아주머니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당황한 듯 옷자락을 정리하고는 재빨리 서재를 빠져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와인장 안, 원래 와인이 놓여있던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영상을 꺼버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실망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박하게 군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신뢰를 배신했을까? 경찰에 신고할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바로 접었다. 경찰서까지 일이 번지면 상황은 보기 흉해질 것이다. 소문이 나도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었다. 와인 한 상자. 물론 귀한 물건이었지만 그 때문에 보모와 얼굴을 붉히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장 체면 있는 처리 방식은 적당한 이유를 대고 그녀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치면 그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박 아주머니를 기다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정확한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갓 산 식재료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실장님, 오늘은 회사 안 가셨어요? 나를 본 그녀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여전히 늘 짓던 약간 비위를 맞추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박 아주머니, 앉으세요. 나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아주머니 얼굴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것이다. 그녀는 어색하게 앞치마에 손을 닦았고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나도 말을 빙빙 돌리고 싶지 않았다. 곧장 본론을 꺼냈다. 우리 집에서 일하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주머니께 어떻게 대했는지는 아주머니도 잘 아실 겁니다.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이 있다는 것 정도는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요. 나는 와인도 CCTV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여기까지만 말했다. 박 아주머니의 몸이 세차게 떨렸다.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고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침묵이 거실 안에 번져갔다. 공기마저 굳어버린 듯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가 무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나는 봉투에서 이번 달 월급 350만 원과 추가 퇴직 보상금 100만 원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 달 급여와 추가 보상금입니다. 짐 정리하세요. 오늘은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박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부끄러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짙게 깔린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갈등이었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용서를 빌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세게 깨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말한 것은 단 한 글자뿐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모든 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로웠고 동시에 훨씬 더 답답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그리 크지 않은 여행 가방 하나에 그녀의 모든 살림이 담겼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10여 분 뒤, 그녀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내 곁을 지나칠 때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김 실장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기이할 만큼 차분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주신 것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일종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갈아 신었다. 손은 이미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나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지나쳐 서재 방향으로 향했다. 눈빛은 이상할 만큼 날카로워졌다. 심지어 약간의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 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은 힘이 들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똑바로 서재 벽 모퉁이를 가리켰다. 김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마치 모처럼 내 귀에 깊숙이 박혔다. 어떤 물건은 오래 쓰면 버려야 해요. 하지만 버리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을 마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문을 거칠게 열더니 거의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문이 무겁게 닫혔다.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알 수 없는 말과 의미심장한 행동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서재 벽 모퉁이, 낡은 컴퓨터 본체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케이스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것은 내가 대학 시절 직접 조립했던 컴퓨터였다. 졸업 후 서울로 가져와 몇 년 동안 쓰다가 새 컴퓨터로 교체하면서 밀려난 물건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했다. 그렇게 그 컴퓨터는 5년 동안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한 입주 도우미가 떠나기 직전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폐기된 컴퓨터 한 대를 가리키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긴다. 이건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각이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그녀가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일부러 이상한 말을 해서 나를 불쾌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망적이고도 단호한 눈빛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 일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박 아주머니가 떠난 뒤 집은 순식간에 텅 빈 듯 조용해졌다.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일이 어떻게 처리됐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충 둘러대며 박 아주머니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대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아내가 이런 일로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박 아주머니가 떠나기 전에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 그녀의 떨리던 손가락.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내 주위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벽 모퉁이 앞에 섰다. 그 낡은 컴퓨터는 당시 유행하던 투명 측면 패널 케이스였다. 하지만 지금은 먼지로 뒤덮여 내부 구조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쪼그려 앉아 손으로 케이스 윗부분의 먼지를 쓸어냈다. 그러자 얼룩지고 낡은 브랜드 로고가 드러났다. 강한 호기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곧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입주 도우미가 왜 이 컴퓨터에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 그녀의 말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버리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보라. 그녀는 내게 무엇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을까? 내 첫 반응은 그녀가 집안의 다른 물건, 예를 들면 아내의 보석 같은 것을 훔쳐 이 버려진 컴퓨터 케이스 안에 숨겨놓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들킬까 봐 두려워서 이런 식으로 애둘러 나에게 힌트를 준 것일지도 몰랐다. 내가 물건을 찾아낸 뒤 그녀가 자백한 셈이라 생각하고 더는 추궁하지 않기를 바란 것일 수도 있었다. 이 추측은 꽤 그럴듯해 보였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뜯어보기로 했다. 나는 창고에서 예전에 DIY를 할 때 쓰던 공구함을 꺼냈다. 드라이버, 핀셋, 솔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다. 나는 본체를 서재 한가운데 깔린 카페트 위로 옮기고 뒤쪽에 이미 헐거워진 케이블 몇 가닥을 뽑은 뒤 측면 패널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나사에는 이미 녹이 조금 슬어 있었다. 나는 제법 힘을 들여 하나하나 풀어냈다. 마지막 나사가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풀리자 나는 측면 패널을 떼어냈다. 오래 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와 나는 두어 번 기침을 했다. 케이스 내부의 모습은 내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대한 CPU 쿨러, 몇 개의 메모리, 큼직한 그래픽카드, 그리고 하드디스크 몇 개, 모든 부품 위에는 균일한 회색 먼지가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익힌 미니어처 도시 유적 같았다. 나는 서둘러 전원을 켜지 않았다. 먼저 내 추측대로 혹시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작물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하드디스크 사이의 틈, 전원 케이블이 묶인 부분, 심지어 그래픽카드와 메모리까지 빼내어 메인보드 슬롯도 꼼꼼히 살폈다. 10여 분이 지났다. 나는 거의 본체 안을 뒤집다시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보석도 없었다. 현금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한 걸까? 그녀가 남긴 말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였던 걸까? 나는 조금 실망한 채 다시 케이스를 조립하려 했다. 그런데 측면 패널을 들어 올려 덮으려던 순간 내 시선이 무심코 케이스의 하드디스크 베일을 스쳤다. 이 컴퓨터는 내가 직접 조립한 것이었다. 모든 부품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내가 장착한 하드디스크는 두 개였다. 하나는 시스템용 SSD, 다른 하나는 저장용 1TB 기계식 하드디스크였다. 둘 다 케이스 아래쪽 3.5인치 하드디스크 베이에 설치해 두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드디스크 3개였다. 추가로 생긴 그 하나는 가장 위쪽 하드디스크 베이에 교묘하게 장착되어 있었다. 위치가 매우 은밀해서 특정한 각도에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 게다가 생김새도 일반 하드디스크와는 완전히 달랐다. 시중에 어떤 주류 브랜드 제품도 아니었다. 전체 외장은 무광 검은색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상표나 글자 표시는 전혀 없었다. 크기는 표준 하드디스크보다 조금 작고 두꺼웠다. 게다가 데이터 포트와 전원 포트도 내가 익숙한 SATA 방식이 아니라 처음 보는 더 복잡한 일체형 포트였다. 무엇보다 기괴했던 것은 전원선이었다. 그것은 메인보드의 전원 단자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매우 전문적인 방식으로 본체 전원 공급 장치의 주 케이블 피복을 벗겨 내부에서 직접 병렬로 전원을 따오고 있었다. 이런 작업에는 전문적인 전자 지식과 도구가 필요했다. 평범한 입주 도우미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 거대한 의문이 솟아올랐다. 이건 대체 뭐지? 누가 이것을 내 컴퓨터 안에 설치한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검은 상자를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묵직했다. 절대 빈 껍데기가 아니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나를 뒤덮었다. 박 아주머니가 나에게 확인하라고 한 것이 설마 이 수상한 검은 상자였단 말인가? 내 기술자적 배경은 즉시 말해주고 있었다. 눈앞의 물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토록 은밀하게 설치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전원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쉽게 발견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다. 절대 선의로 설치된 장비가 아니었다. 나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검은 상자는 언제 설치된 것일까? 유일한 가능성은 박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난 2년 사이였다. 그렇다면 누가 한 짓일까? 박 아주머니 본인? 아니다. 저 전문적인 배선 솜씨를 보면 절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박 아주머니의 어무 아래 내 서재에 들어와
아무도 모르게 이 모든 일을 끝냈다는 뜻이었다. 낯선 사람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내 집에 몰래 들어와 가장 사적인 공간인 서재에서 손을 댔다는 생각을 하자 뒤늦은 공포가 밀려왔다. 등골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나는 섣불리 연결을 끊지 않았다. 이런 정체불명의 장비에는 탈착 방지용 자폭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그것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다. 그러자 측면의 바늘 끝보다 작은 표시등 하나가 보였다. 그 표시등은 매우 규칙적인 간격으로 희미한 푸른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작동 중이었다. 이 사실은 나를 더욱 소름 끼치게 했다. 내 버려진 컴퓨터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숨어 있었는지 모를 수상한 장비가 지금까지 계속 은밀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외부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까? 내 서재에는 업무용 컴퓨터가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 회사의 핵심 코드와 영업 기밀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만약 이 장비가 데이터 탈취 장치라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 전원을 뽑았다. 라우터까지 포함해서 이 골칫덩어리를 처리하려면 외부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절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필요했다. 그런 다음 나는 조심스럽게 그 검은 상자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전원선은 본체 전원 공급 장치 내부에 직접 납땜되어 있었다. 나는 전선 절단기를 사용해 가능한 한 긴 선을 남기며 그것을 잘랐다. 다음은 하드디스크 베이에 고정된 나사였다. 나사를 풀고 나서야 나는 마침내 이 묵직한 검은 상자를 온전히 꺼낼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비춰보았다. 외장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고 비집고 열 수 있을 만한 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바닥면에서 검은색 스티커로 덮인 홈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스티커를 떼어냈다. 그 아래에는 숨겨진 USB-C 포트가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데이터 출구였다. 내 전문적인 직감은 이것을 업무용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는 것이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안에 악성 바이러스나 포맷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면 연결하는 순간 내 모든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었다. 희생양으로 쓸 컴퓨터가 필요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창고에서 아내가 몇 년 전 쓰다가 폐기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 노트북은 오래전부터 쓰지 않던 물건이었고 안에 중요한 파일도 없었다. 실험용으로 쓰기에 딱이었다.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해 나는 노트북의 무선 랜카드까지 제거했다. 어떤 경우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데이터 케이블로 검은 상자와 낡은 노트북을 연결했다. USB-C 단자를 검은 상자 포트에 꽂는 순간 나는 아주 작은 삑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푸른 표시등의 깜빡이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심장이 목 끝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몇 초 뒤 화면에 새 하드웨어를 발견했다는 알림이 떴다. 곧이어 내 컴퓨터 안에 암호화된 디스크 아이콘이 나타났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나는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약한 비밀번호를 시도해 보았다. 12만 3456, 88만 8888, 애드민 같은 것들. 하지만 시스템은 예외 없이 비밀번호 오류라고 표시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단서는 여기서 끊긴 듯했다. 비밀번호가 없다면 이 검은 상자는 나에게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박아주머니가 그토록 애써 나에게 힌트를 남긴 것이 열리지도 않는 암호화 디스크를 한번 보라는 뜻일 리는 없었다. 비밀번호는 분명 내가 놓친 어떤 세부 사항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나는 박아주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을 미친 듯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 몸짓, 심지어 평소 내 딸과 나누던 대화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었다. 비밀번호와 관련된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설마 단서는 그녀가 와인을 훔친 일 자체에 있는 걸까? 나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그날 박 아주머니가 와인을 훔치던 CCTV 영상을 불러왔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보았다. 어떤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화면 속에서 그녀가 걸레로 카메라를 덮기 직전의 순간 나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와인장 앞에 서 있었다. 복잡한 눈빛으로 그 와인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의식적인 듯 고개를 들어 카메라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 눈빛이었다. 전에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오히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려는 눈빛에 가까웠다. 그녀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언젠가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가슴 앞에서 몇 가지 동작을 했다. 먼저 손을 뻗어 붉은 옷을 가리키고 2초 동안 멈췄다. 그 다음 손을 거두어 검지로 자신의 심장 부근을 톡톡 두드렸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은 서재 밖, 그러니까 거실 방향을 가리켰다. 붉은 옷, 심장, 바깥.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나는 소리 없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이 이상한 암호를 해독하려 애썼다. 붉은 옷은 와인을 뜻하는 걸까? 심장은 마음이나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 바깥은 떠난다는 뜻인가? 중요한 와인을 가지고 나간다.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녀의 절도 행위를 설명하는 말일 뿐 비밀번호는 아니었다. 나는 머리를 쥐어짜며 서재 안을 왔다 갔다 걸었다. 빨강, 심장, 바깥. 나는 여러 조합을 비밀번호로 입력해 보았지만 전부 실패했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고 창밖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초조함과 좌절감이 밀려왔다. 박 아주머니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걸까?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남긴 걸까?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한 가지 미친 듯한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쳤다. 혹시 이 비밀번호는 박 아주머니 본인과도 심지어 나와도 무관한 것이 아닐까? 혹시 이 비밀번호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남겨진 것일까? 그리고 박 아주머니의 행동은 단지 하나의 트리거, 즉 이제 이것을 볼 때가 됐다고 나에게 알리는 신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단서는 박 아주머니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검은 상자 자체와 그것이 놓여있던 환경에서 찾아야 했다. 나는 다시 그 검은 상자를 집어들어 스탠드 불빛 아래에 놓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무광 표면, 차가운 촉감. 나는 손가락으로 표면을 한 치 한 치 더듬었다. 혹시 새겨진 자국이나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였다. 그때 내 손끝이 상자 바닥 가장자리를 스치고 지나가던 순간 아주 미세한 울퉁불퉁함이 느껴졌다. 나는 곧바로 스탠드를 가까이 가져와 각도를 조절했다. 특정한 빛의 반사 아래에서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하게 바늘 끝으로 새긴 듯한 숫자 한 줄이 보였다. 0415.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건 무작위 숫자가 아니었다. 날짜였다. 4월 15일. 나는 곧장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달력을 확인했다. 작년 4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지? 뉴스를 검색하고 내 일정표를 확인하고 그날의 상황을 떠올려 보았다. 그날은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근무일이었던 것 같았다.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다. 분명 내가 놓친 것이 있을 것이다. 박 아주머니가 남긴 단서는 반드시 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내가 그것을 풀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테니까. 4월 15일. 4월 15일. 나는 기억의 긴 강 속에서 그 날짜와 관련된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뒤져보았다. 그 순간 계약서 한 장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벌떡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더미 속에서 박 아주머니의 근로계약서를 찾아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입사일 항목의 흰 종이 위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XXXX년 4월 15일. 바로 이거였다. 박 아주머니의 입사일이었다. 나는 흥분으로 손까지 떨렸다. 곧바로 그 낡은 노트북 앞으로 돌아가 비밀번호 입력창에 한 글자씩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이번에는 화면에 비밀번호 오류라는 문구가 뜨지 않았다. 암호화디스크 아이콘이 한 번 깜빡였다.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곧장 열리지는 않았다. 뭐지? 아직도 틀린 건가? 실망하려던 바로 그때 나는 노트북 바탕화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텍스트 문서 하나가 생겨난 것을 발견했다. 파일 이름은 readme.txt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문서 안에는 짧은 세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묵직한 망치처럼 내 신경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들이 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증거는 컴퓨터 전원 공급 장치 안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지난주 화요일 밤 당신이 청담동 그 회원제 라운지에서 만난 그 남자입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당신 집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난주 화요일 야색 클럽. 그 남자. 그는 내 새 상사이자 우리 회사의 최대 투자자였다. 한국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배경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남자. 정현우. 박 아주머니가 어떻게 나와 그의 만남을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우리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나는 횟고개를 돌려 서재 창문을 바라보았다. 새까만 유리창에는 공포에 질린 내 얼굴이 비쳐 있었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처럼 순식간에 나를 뒤덮었다. readme.txt 안의 모든 문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의 냄새가 풍겨나왔다. 박 아주머니의 아들은 붙잡혔고 그녀는 협박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미 어떤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진짜 증거는 컴퓨터 전원 공급 장치 안에 있습니다. 내 시선은 곧바로 벽모퉁이에 놓인 내가 산산이 분해해 놓은 낡은 컴퓨터로 향했다. 정확히는 내가 아무렇게나 옆에 던져둔 전원 공급 장치였다. 나는 즉시 그것을 집어들었다. 표준 ATX 전원 공급 장치였고 제법 묵직했다. 흔들어 보았지만 안에서 별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 때문에 나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다. 나는 드라이버를 들고 전원 공급 장치 외부 케이스에 나사 4개를 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금속 덮개를 들어 올렸다. 전원 공급 장치 내부에는 빽빽한 회로기판과 콘덴서, 방열판이 가득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물건은 분명 이 안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모든 부품을 꼼꼼히 살폈다.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며 헐거운 곳이나 개조된 흔적이 있는지 찾았다. 마침내 전원 공급 장치 팬 아래쪽 출력 케이블이 한데 묶여나오는 뿌리 부분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그곳의 케이블은 검은색 열수축 튜브로 감싸져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구간의 마감 방식이 원래 공장 제품보다 확연히 거칠어 보였다. 나는 칼로 그 열수축 튜브를 조심스럽게 갈랐다. 안쪽의 광경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SATA 데이터 케이블 하나와 전원선 2가닥이 주 케이블에 교묘하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선들은 전원 공급 장치 깊숙한 곳으로 뻗어 들어가 절연판처럼 보이는 판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케이블을 따라 팬과 방해가 되는 나사 몇 개를 분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판을 떼어냈다. 판 뒤에는 검은 테이프로 단단히 감긴 작은 사각형 물체가 있었다. 그것은 강력한 양면 테이프로 전원 공급 장치 내부 벽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부의 빈틈을 완벽하게 활용한 탓에 바깥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증거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떼어냈다. 테이프를 벗기자 안에는 초박형 이 SSD가 간이 하드 케이스 안에 장착되어 있었다. 손바닥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 배치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첫 번째 검은 상자는 그저 미끼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다음 힌트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에 불과했다. 진짜 핵심은 이토록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면 컴퓨터를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한다 해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제 두 번째 비밀번호를 확인할 차례였다. 지난주 화요일 밤, 당신이 야색 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의 이름. 정현우. 나는 이 SSD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암호화 디스크로 표시되었다. 나는 그의 명함에 적힌 영문 철자를 그대로 비밀번호 입력창에 입력했다. 중현우.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암호화 디스크 아이콘이 순식간에 일반 하드디스크 아이콘으로 바뀌었다. 열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드디스크를 클릭했다. 안쪽의 파일 구조는 기술 총괄인 나조차 섬뜩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폴더들이 복잡한 코드와 날짜로 이름 붙어 있었다. 폴더들은 층층이 중첩되어 거대한 미로 같았다. 하지만 그중 몇 개의 폴더를 열어본 순간 나는 얼음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안에는 장부, 송금 기록, 계약서, 사진, 그리고 영상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평범한 업무 파일이 아니었다. 장부에는 거액의 돈이 오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금의 흐름은 불분명했고 수많은 수취 계좌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다. 계약서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계약서처럼 보였지만 부속 조항에는 협박과 압박의 냄새가 가득했다. 사진과 영상의 내용은 더욱 참혹했다. 내가 경제 뉴스에서나 본 적 있는 재계 유명 인사들과 정계 고위 인사들이 각종 사적인 장소에서 그들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취해 있었고 어떤 이는 발버둥 치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다. 정현우를 중심으로 한 자금 세탁과 협박, 불법 감시가 한데 얽힌 검은 제국이었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 아주머니의 아들은 아마도 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어쩌면 말단 기술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빠져나가려 했거나 혹은 핵심 비밀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정현우에게 붙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현우의 조직은 박 아주머니를 협박했다. 그녀가 입주 도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핵심 범죄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나라는 것 보기에는 절대 안전한 외부인의 집에 숨기게 한 것이다. 내버려진 낡은 컴퓨터는 그들의 데이터 금고가 되었다. 그리고 박 아주머니, 그 가엾은 어머니는 절망 끝에 극도로 위험한 방식으로 나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이다. 그녀는 비싼 와인을 훔쳐 일부러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녀를 해고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안전하게 떠난 뒤에야 마지막 단서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내가 CCTV를 확인할 것이라고 걸었다. 내가 그녀의 무언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걸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걸었다. 그녀의 도박은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이 시한폭탄은 내 손으로 넘어왔다. 당신 집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주문처럼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충격에서 번쩍 깨어났다. 곧바로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 모든 커튼을 세게 닫았다. 집안의 모든 구석을 뒤지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카메라나 도청기를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상대가 내 컴퓨터 안에 이토록 정밀한 장비를 아무도 모르게 설치할 수 있었다면 초소형 감시 장비 몇 개쯤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이곳은 더 이상 나의 안전한 항구가 아니었다. 적의 눈앞에 그대로 노출된 감옥이었다.
나는 즉시 움직여야 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데이터 백업이었다. 이 증거는 정현우를 무너뜨리고 박 아주머니의 아들을 구해낼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대용량 USB 메모리 몇 개와 외장 하드를 찾아냈고 이 하드디스크 안에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양은 엄청났다. 복사 속도는 끔찍할 정도로 느렸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미친 듯이 돌아갔다. 다음 대책을 생각해야 했다. 박 아주머니의 메시지는 분명히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상대의 세력이 이미 경찰 내부까지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다. 섣불리 신고했다가는 뱀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화를 입을 수도 있었다. 나는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통로가 필요했다. 그때 한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 대학 동창 한지훈. 그는 졸업 후 인터넷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탐사기자의 길을 선택했다. 지금은 심층 보도와 비리 폭로로 유명한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올곧은 사람이었고 능력도 뛰어났다. 무엇보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데이터 복사 진행반은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갔고 내 마음은 불판 위에 올려진 것처럼 타들어갔다. 나는 내 휴대폰으로 한지훈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내 휴대폰이 이미 감청당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했다. 나는 침실로 뛰어들어가 잠들어 있던 아내를 깨웠다. 무슨 일이야, 여보? 무슨 일 생겼어? 아내는 잠에 취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내 굳은 표정에 깜짝 놀랐다. 묻지 말고 들어. 나는 최대한 빠르게 말했다. 당장 짐 챙겨. 딸 데리고 장모님 댁으로 가.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급히 가야 한다고 해. 날 밝으면 바로 출발해. 가장 이른 KTX를 타. 대체 무슨 일이야? 나 무섭게 왜 그래? 아내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다. 내 말 들어. 당신들이 안전해야 해. 장모님 댁에 도착하면 우리가 평소 쓰던 휴대폰으로는 연락하지 마. 새 유심칩을 사. 기억해. 누가 물어도 내가 어디 갔는지는 모른다고 해. 내 말투에는 반박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의문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전에 없이 심각하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결국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새벽 4시, 마침내 데이터 백업이 끝났다. 나는 USB 메모리 몇 개와 외장 하드를 각각 몸의 여러 주머니에 나누어 숨겼다. 이 SSD는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속옷 안쪽 주머니에 밀착시켜 넣었다. 이것은 가장 원본에 가까운 범죄 증거였다.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했다. 새벽 5시, 나는 아내와 딸을 떠나보냈다. 그녀들이 택시에 올라타 새벽빛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큰 돌 하나가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보다 더 큰 돌 하나가 다시 가슴을 짓눌렀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한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배낭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암호 해독에 사용한 낡은 노트북과 약간의 현금을 넣었다. 평소 쓰던 전자기기는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집을 나섰다. 차는 몰지 않았다. 대신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다. 막 깨어나기 시작한 서울의 거리 사이를 나는 유령처럼 걸었다. 큰 길은 피했다. 일부러 골목과 CCTV 사각지대만 골라 다녔다. 조금 걷고 나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한 쌍의 눈이 나를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편집증과 공포가 나를 거의 무너뜨릴 지경이었다. 공중전화 부스가 필요했다. 휴대폰이 보편화된 지금 그런 물건은 거의 골동품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거의 1시간을 헤맨 끝에 낡은 주택가 한쪽에서 먼지가 가득 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넣어보고 다시 티머니까지 찍고 나서야 겨우 전화가 연결됐다.
전화벨은 한참 울린 뒤에야 받아졌다. 여보세요. 누구야? 이렇게 꼭두 새벽에. 전화기 너머로 한지훈의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김태호.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김태호? 너 뭐 하는 거야? 공중전화로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한지훈은 조금 정신이 든 듯했다. 잘 들어, 지훈아. 나 큰일에 휘말렸어. 정말 엄청난 일이다. 긴장 탓에 내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다. 내 손에 어떤 물건이 있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야?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너밖에 없어. 전화기 넘어가 몇 초간 조용해졌다. 곧 한지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해? 일단은 안전해. 내 도움이 필요해.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고 내 전문적인 능력도 필요해. 알았어. 한지훈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서울 서쪽에 블루핀이라는 PC방 기억나? 우리 대학 때 자주 밤새우던 곳. 거기로 가 방 하나 잡고 거기 컴퓨터로 나한테 매일 한 통 보내. 내용은 아무거나 써도 돼. 그 다음 내 연락을 기다려. 기억해. 아무도 믿지 마.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자 나는 마치 구명줄 하나를 움켜쥔 기분이었다. 나는 전화 부스를 나와 옷깃을 여미고 기억 속 익숙하면서도 낯선 방향을 향해 걸었다.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블루핀 PC방은 내 기억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훨씬 더 낡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컵라면과 인스턴트 커피, 세제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다. 흡연실 문이 이따금 열리고 닫힐 때마다 담배 냄새가 새어나왔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게임 속 괴성이 여기저기서 뒤엉켜 울렸다.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 약간의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현금으로 임시 이용권을 샀다. 평소 쓰던 계정에는 로그인하지 않았다. 가장 안쪽 벽에 붙은 자리를 달라고 했다. 옆에는 사람 허리 높이만 한 칸막이가 있었다. 나는 한지훈의 지시에 따라 PC방 컴퓨터로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그에게 안녕이라는 두 글자만 적힌 메일을 보냈다. 그 모든 일을 마치자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기다리는 시간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잠들 수도 긴장을 풀 수도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영화처럼 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반복 재생됐다. 정현우의 위선적인 얼굴, 박 아주머니의 절망적인 눈빛, 하드디스크 속 충격적인 내용들이 악몽처럼 나를 휘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서너 시간쯤 흘렀을지도 모른다. 그때 갑자기 칸막이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다. 나는 경계하며 커튼 틈 사이로 밖을 살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 몇 명이 PC방 입구를 막고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목 끝까지 치솟았다. 그들이 왔다. 이렇게 빨리 여기를 찾아내다니. 나는 본능적으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둔 하드디스크를 만졌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등을 적셨다. 나는 이 좁은 칸막이 안에 갇힌 꼴이었다. 도망칠 길이 없었다. 죽기 살기로 맞서야겠다고 마음먹으려던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집에서 가져온 해독용 낡은 노트북 옆에 놓아둔 내가 일부러 산 선불폰이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후문. 비상계단. 빨리. 한지훈이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즉시 배낭을 메고 몸을 낮춘 채 조심스럽게 칸막이 커튼을 열었다. 그 검은 옷의 사내들은 아직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일단 이쪽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몸을 낮춘 채 줄지어 놓인 컴퓨터들을 방패 삼아 도마뱀처럼 벽을 타고 PC방 후문 쪽으로 움직였다. PC방 후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더럽고 좁은 비상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나갔다. 퀴퀴하고 썩은 듯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하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틈은 없었다. 나는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녹슨 계단을 따라 단숨에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계단 끝 골목 입구에는 낡은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창이 내려가더니 한지훈이 고개를 내밀고 나를 향해 손짓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던졌다. 빨리 출발해. 나는 목이 찢어질 듯 외쳤다. 한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곧장 엑셀을 3개 밟았다. 소나타는 성난 짐승처럼 좁은 골목을 포효하며 빠져나와 차들 사이로 합류했다. 몇 킬로미터를 달리고 나서야 나는 겨우 숨을 조금 고를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놈들이 어떻게 거기를 찾은 거지? 나는 아직도 공포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PC방에 들어갈 때 얼굴 인식 시스템에 찍혔어. 한지훈은 운전하면서도 침착하게 말했다. 정현우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 서울 전체 도시 감시 시스템 안에 백도어를 심어놨을 가능성도 있어. 나는 뒤늦게 오싹해졌다. 한지훈이 제때 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 한지훈은 백미러를 한 번 보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로 차를 틀었다. 내 오래된 제보자 중 한 명이 쓰던 은신처야. 네트워크도 없고 감시 장비도 없어.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된 곳이지. 차는 울퉁불퉁한 작은 길을 거의 1시간 동안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버려진 양식장 앞에 멈춰 섰다. 한지훈은 나를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지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쪽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시설이 완비된 지하실이었다. 침대가 있었고 독립전원 시스템이 있었으며 각종 전문 전자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다. 도착했다. 여기서는 놈들이 산 전체를 폭파하지 않는 한 우리를 찾을 수 없어. 한지훈은 그렇게 말하며 캐비닛에서 군용 수준으로 물리 개조된 노트북 한 대를 꺼냈다. 물건 꺼내봐. 내가 대체 어떤 괴물을 건드렸는지 보자. 나는 몸 여기저기 숨겨둔 USB, 메모리와 외장 하드를 하나씩 꺼냈다. 마지막으로 그 이 SSD를 조심스럽고도 엄숙하게 꺼냈다. 우리는 하드디스크를 그 안전한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죄악으로 가득 찬 파일들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을 때 온갖 사건을 겪어온 탐사기자인 한지훈조차 숨을 들이켰다. 김태호, 너 이번엔 정말 하늘을 찔렀다. 그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전례 없는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해줘. 박 아주머니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야.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나한테 맡겨.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이 증거의 진위와 완전성을 검증해야 해. 동시에 박 아주머니와 연락할 방법도 찾아야 해. 그녀가 가장 중요한 인적 증거니까. 하지만 난 그녀가 어디 갔는지 몰라. 괜찮아. 한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걸렸다. 놈들이 우리 대신 찾아줄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배낭에서 기이한 모양의 신호 발신기 하나를 꺼냈다. 그건 뭐야? 내가 호기심에 물었다. 선물이지. 한지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정현우는 남을 감시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럼 우리도 그에게 큰 선물을 하나 보내줘야지. 그는 자신이 우리를 사냥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모를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뀐다는 걸. 한지훈의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미친 짓에 가까웠다. 그는 정현우의 조직이 이렇게 빨리 내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빈틈없는 감시 시스템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분명 내 몸이나 내가 가져 나온 물건 어딘가에 초소형 추적기를 심어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건 내 배낭이나 내 그 낡은 노트북이야. 한지훈은 손에 든 장비를 조정하며 분석했다. 놈들은 일부러 내가 증거를 찾게 한 뒤 내가 그 증거를 들고 나가기를 기다렸을 거야.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과 물건을 함께 잡으려는 거지. 그래야 하드디스크도 되찾고 너라는 목격자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듣기만 해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나는 집을 나선 순간부터 줄곧 상대의 함정 위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은 어떡하지? 물건을 전부 버려야 해? 아니. 그러면 너무 아깝지. 한지훈은 그 신호 발신기를 작은 전원 장치와 연결한 뒤 나에게 말했다. 내 배낭 줘봐. 그는 작동하면 고주파방에 신호를 내보내는 발신기를 내 배낭 안쪽 주머니에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 그리고 조작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낡은 노트북도 다시 안에 넣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배우 한 명이야. 한지훈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곧바로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다음 날 나는 한지훈의 계획에 따라 그 미끼 배낭을 메고 다시 서울 시내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한창 공사 중인 거대한 건설 현장을 선택했다. 이곳은 지형이 복잡하고 감시 카메라도 적었다. 무대로 삼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나는 일부러 겁에 질린 사람처럼 굴었다. 머리 잃은 파리처럼 공사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때로는 시멘트관 뒤에 숨고 때로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다.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한 걸음씩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마침내 내가 한 미완공 건물 지하실로 숨어들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유일한 출구를 막아섰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김 실장, 이제 그만 도망치시죠. 칼자국 남자의 목소리는 쉰 듯하면서도 차가웠다. 물건 내놓고 우리랑 같이 가야겠습니다. 정 대표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일부러 덜덜 떠는 척했다. 당신들. 누구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김 실장님은 끝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리시겠군요. 칼자국 남자가 손을 휘저었다. 잡아. 두 명의 장정이 곧장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형식적으로 몇 번 저항하다가 그들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바닥에 눌렸다. 그들은 거칠게 내 배낭을 빼앗아 안에서 그 낡은 노트북을 찾아냈다. 물건 여기 있습니다. 부하 하나가 확인한 뒤 칼자국 남자에게 말했다. 칼자국 남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앞에 다가와 쪼그려 앉더니 손으로 내 뺨을 툭툭 쳤다. 진작 이렇게 협조했으면 좋았잖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물건을 넘긴 그 늙은 여자를 찾으러 가야죠. 그들은 나를 끌고 검은색 승합차에 태웠다. 차는 빠르게 달렸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외딴 교회로 향했다. 긴장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한지훈은 반드시 그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그 배낭 안의 방해 장치는 주기적으로 몇 초씩 꺼지며 추적기에 실제 신호를 노출한다. 그것만으로도 한지훈이 우리의 위치를 특정하기에는 충분했다. 차는 결국 버려진 화학공장 앞에 멈췄다. 나는 거칠게 차에서 끌려 내려와 녹슨 창고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창고 한가운데에는 정현우가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 뒤에는 무표정한 경호원 몇 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창고 반대편에서 나는 눈이 찢어질 듯한 광경을 보았다. 바가주머니와 2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기둥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그 청년이 바로 그녀의 붙잡힌 아들임이 분명했다. 나를 본 순간 박 아주머니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으붑 하는 소리를 냈다.
마치 내가 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원망하는 듯했다. 김 총괄, 드디어 만났군요. 정현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느릿느릿 나를 향해 걸어왔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고른 금고에 이렇게 흥미로운 관리자가 붙어 있을 줄은. 정현우, 이 미친놈. 내가 한 짓들은 전부 범죄야. 나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범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듯 크게 웃었다. 김태호 씨, 당신은 아직 너무 순진하군요. 이 세상에서 규칙은 강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 앞까지 다가와 눈빛을 음험하게 바꾸었다. 하드디스크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진짜 하드디스크 말입니다. 역시 그들도 배낭 안의 물건이 미끼라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내 놈 손에는 절대 안 넘어가. 나는 그에게 침을 뱉듯 말했다. 입이 꽤 단단하군. 정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칼자국 남자에게 눈짓했다. 칼자국 남자는 흉측하게 웃으며 박 아주머니의 아들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단검을 뽑아 그의 얼굴 앞에서 천천히 흔들었다. 읍, 읍. 박 아주머니가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어디 있습니까? 정현우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가까이 점점 더 빽빽하게 몰려오고 있었다. 정현우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뭐야? 경찰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칼자국 남자도 당황했다. 대표님, 포위됐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정현우가 분노에 차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광기로 물들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내 머리에 겨눴다. 전부 움직이지 마. 누구든 들어오면 내가 이놈부터 죽인다. 창고의 대문이 거칠게 부서지듯 열렸다. 수많은 붉은 조준점이 순식간에 정현우와 그의 부하들에게 집중되었다. 수십 명의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이미 창고를 봉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한 상태였다. 한지훈도 경찰 뒤를 따라 뛰어들어왔다. 그는 나를 향해 외쳤다. 김태호. 우리가 왔어. 알고 보니 한지훈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몸담은 매체의 최고위층에 연락했다. 그리고 특수한 경로를 통해 가장 핵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일부 증거를 언론사 법무팀과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한 명을 거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동시에 전달했다. 그 번개 같은 행동은 정현우가 심어두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감시망과 보호막을 완전히 우회했다. 정현우. 당신은 포위됐다. 무기를 내려놓고 즉시 투항하라. 한 경찰관이 확성기로 외쳤다. 투항. 정현우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 사전에 투항이라는 두 글자는 없어. 헬기 한 대를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이놈이랑 같이 죽겠다. 그는 권총을 내 관자놀이에 바짝 들이댄 채 나를 인질로 삼아 한 걸음씩 창고 밖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극한으로 치달았다. 창고 전체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특공대원들은 이미 포위망을 형성했지만 인질이 있는 탓에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정현우는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감정은 완전히 통제불능이었다. 물러서. 전부 물러서. 그는 나를 붙잡고 한 걸음씩 창고 입구 쪽으로 움직였다.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다. 나는 총구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 감촉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토록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그가 뜻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우리가 창고 입구까지 물러나 더 넓은 바깥 공간으로 막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줄곧 기둥에 묶여있던 박 아주머니가 어느새 손목이 밧줄 하나를 풀어낸 것이다. 정현우를 포함한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려있던 그때 그녀는 분노한 암사자처럼 온 힘을 다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칼자국 남자를 향해 몸을 날리듯 세게 들이받았다. 칼자국 남자는 이 약해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달려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단검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은 고작 1, 2초의 혼란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훈련된 한국 특공대원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탕! 맑고 날카로운 총성이 대치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귓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를 붙잡고 있던 정현우의 몸이 세차게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에 번지는 핏꽃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총도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거의 동시에 여러 명의 특공대원이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나를 그에게서 떼어냈고 그를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다른 범죄자들도 순식간에 모두 제압되었다. 위기는 끝났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한지훈이 달려와 나를 부축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실감이 들었다. 경찰의 후속 조치는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되었다. 우리가 제공한 완전한 증거 사슬을 바탕으로 수년간 뿌리내려 수많은 정의체계 인사들을 얽어놓은 거대한 범죄 조직이 뿌리째 뽑혔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 일로 충격에 빠졌다. 박 아주머니와 그녀의 아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녀의 아들 박민주는 원래 막 졸업한 컴퓨터 천재였다. 우연한 기회로 정현우 조직에 끌려들어가 기술 유지보수를 맡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가 그 조직의 죄악을 깨닫고 빠져나오려 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그는 몰래 모든 범죄 증거를 백업해 그 이 SSD 안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각되었고 그로 인해 이후의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었다. 병원에서 나는 박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진짜 영웅은 아주머니라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모두를 구한 것은 바로 아주머니의 용기였다고. 한 달 뒤 내 삶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아내와 딸도 돌아왔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해졌다. 나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인터넷 회사의 기술 총괄로 돌아갔다. 다만 가끔씩 나는 여전히 서재의 그 벽 모퉁이로 걸어가곤 한다. 그 낡은 컴퓨터는 이미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고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그 평범했던 오후를 떠올린다. 박 아주머니의 그 결연한 눈빛을 떠올린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벽 모퉁이를 향해 뻗었던 그 손가락을 떠올린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가장 굳건히 무너지지 않는 것 또한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욕망 속에서 심연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터뜨릴 수도 있다.